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최은지라고 합니다. 제 남편이었던 김영진 역시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요. 저희는 아이 없이 둘이서만 지내는 딩크족 부부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일상은 늘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각자의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이면 함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쉬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 저희 부부와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최영재 씨였죠. 영재 씨는 과거에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고 개인 운동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영재 씨는 격투기 선수 출신답게 체격이 무척 크고 다부졌지만 우락부락한 겉모습과는 달리 성격은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매너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 말로는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미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영재 씨와 남편은 워낙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 역시 결혼 전부터 영재 씨를 종종 보았고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죠. 영재 씨는 저희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올해로 결혼 8년 차였습니다. 그리고 슬아에 5살 난 귀여운 아이도 하나 있었죠. 영재 씨의 아내인 이하나 씨는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 씨의 첫인상은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미용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눈에 띄게 잘 꾸미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특히 하나 씨는 액세서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귀걸이며 목걸이, 반지 등 반짝이는 것들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죠. 팔도 양팔에 다 주렁주렁 팔찌를 차고 다니고 목걸이도 꼭 2-3개씩 레이어드를 하더라고요. 어느 주말 영재 씨네 부부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저희 집 거실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하나 씨의 발목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죠. 아주 얇고 섬세한 디자인의 발찌였습니다. 사실 팔찌나 목걸이는 흔하게 해도 발찌까지 챙겨 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득 제 눈에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하나 씨는 액세서리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발찌가 참 예쁘네요. 제가 칭찬을 건네자 하나 씨는 발목을 까딱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여행지 가서 샀어요. 금은 아니고 은이에요. 제가 반짝거리는 걸 워낙 다 좋아해서 금이든 은이든 액세서리는 다 좋아해요. 몸에 걸 수 있는 데만 있으면 다 걸고 다닐 정도로요. 하나 씨는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화끈한 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편인 저와는 성향이 극과 극이었기에 자주 본다고 해도 절친한 사이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저랑 결이 잘 맞는 편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사람이 꼬인 데 없이 시원시원한 편이라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 가볍게 맥주 한잔하며 어울리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4사람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낸 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엄마의 곁을 지키며 간병을 도왔죠. 다행히 엄마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 일정이 잡혔고 저는 3일 만에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집은 비어져 있고 남편은 출근을 한 상태였죠. 짐을 대충 내려놓고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며 찝찝해진 몸을 씻기 위해 거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샤워기를 틀기 전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았던 저는 배수구 수채구멍 속에 무언가 엉켜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만 보니 머리카락과 함께 엉켜있는 금속 체인이었죠. 이게 뭐지 생각하며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만 보니 끊어진 얇은 금색 줄이었죠.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니 목걸이라고 하기엔 길이가 애매했고 또 디자인이 묘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처음엔 제 팔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맥주를 마실 때 보았던 하나 씨의 그 얇은 발찌였던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남편의 친한 친구 아내의 발찌가 왜 우리 집 화장실 배수구에 끊어진 채 버려져 있는 걸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얇은 체인이라 끊어져서 흘러내려간 것을 남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분명했어요.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기를 바랐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남편과 하나 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귀가한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 간병으로 고생했다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더군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남편을 대했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 잠금 해제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누르는 번호의 배열을 외워봤는데 비밀번호는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더군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해놓다니 그 기만적이고 가증스러운 사실에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결혼기념일 숫자를 누르자 핸드폰 잠금이 풀렸죠.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요. 메신저 앱을 열어 확인한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거든요. 남편은 영재 씨의 아내인 이하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방에는 서로를 부르는 낯뜨거운 애칭과 은밀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하나 씨가 일하는 미용실은 지리적으로 꽤 가까운 편이었는데요. 남편은 기술 영업직이라 외근이 잦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와 비교적 자유로운 외근 시간을 핑계 삼아 점심시간이나 등을 이용해 수시로 미래를 즐겨왔더군요. 가장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제가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 가 있던 그 3일 동안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와이프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서 집에 안 와. 우리 집으로 올래? 오빠네 집에서 보는 건 처음이네. 우리 남편도 오늘 늦음? 엄마한테 애 맡기고 몰래 넘어갈게. 제가 엄마의 병상을 지키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를 집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화장실 배수구에서 발견된 그 발찌는 바로 그 추악한 미래의 명백한 증거였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쳐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갈기고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길길이 날뛰고 싶었죠. 하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이성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고 추궁하는 것만으로는 이 배신감을 씻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들이 저지른 짓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핸드폰을 쥔 채 거실 소파에서 한참을 생각하던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하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만취가 되어 집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도 회식이나 술자리가 잦은 편이었고 한번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많이 마시는 편이긴 했죠. 남편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시체처럼 잠든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이하나와 서로 주고받은 사진 중 몇 장의 사진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하나 씨의 남편인 최영재 씨의 카톡 대화방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마치 술김에 착각하여 내연녀에게 보낼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처럼 상황을 꾸몄습니다. 사진들을 전송한 뒤 저는 남편의 평소 말투를 흉내내어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하나야, 술 먹으니 네 생각나서 우리 사진 보낸다. 술 먹으니 더 보고 싶어지네, 자기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남편의 머리맡에 원래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요하던 안방의 정적을 깨고 남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집어들더군요. 남편은 발신자를 확인했죠. 얘가 아침부터 웬일이지? 그리고 남편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막을 찢을 듯한 쌍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네가 감히 내 마누라랑 놀아나?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딱 기다려. 폰 너머로 들려오는 살기 어린 목소리에 남편은 잠이 확 깬 듯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영재야, 갑자기 아침부터 왜 그래? 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영재 씨는 딱 기다리라며 길길이 날뛰고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더군요.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옆에 있는 저한테까지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허둥지둥 거리더니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떡 벌려 경악하더라고요. 자신이 새벽에 영재 씨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사진과 메시지를 본 거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는 제 눈치도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제가 보냈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저한테까지 걸릴까봐 긴장한 얼굴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누구야?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나 밥 안 먹고 지금 바로 출근해야겠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회사에 좀 급한 일이. 남편은 허둥지둥 씻지도 않은 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핑계를 대고 일단 집에서 도망치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죠. 하지만 그의 비겁한 계획은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신고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문 앞에는 이미 눈이 뒤집힌 영재 씨가 서 있었거든요. 영재 씨의 뒤로는 겁에 질려 새파랗게 질린 하나 씨도 끌려와 있었고요. 이 더러운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어디 붙어먹을 여자가 없어서. 영재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던 남편의 멱살을 틀어지고 그대로 집 안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과거 격투기 선수로 활약했던 거구의 영재 씨가 뿜어내는 분노가 얼마나 무섭던지요.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남편 위로 영재 씨의 무자비한 주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얻어 터지더군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둔탁한 마찰음과 남편의 신음만이 집안을 울렸죠.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거실 한편에서 팔을 짱짱하게 낀 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말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흠씬 두들겨 맞기를 바랬죠. 그때 현관 쪽에서 벌벌 떨며 서 있던 하나 씨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 뺨을 힘껏 내려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나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너 내 남편이랑 놀아나서 지금 영재 씨가 저러는 거 아니야? 남의 집 안방까지 기어들어와서 내 남편이랑 뒹군 주제. 제 서늘한 대답에 하나 씨는 저 역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거실 바닥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남편은 말 그대로 곤죽이 되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영재 씨는 숨을 헐떡이며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 구역질 나는 불륜 남녀를 두고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집을 나와 회사로 향하던 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입술이 다 터진 탓에 뭉개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 병문안 갔다가 돌아왔는데 화장실에 발찌가 하나 있더라. 어? 가만 보니까 그 여자 거야, 이하나. 내가 우리 엄마 병원 가 있을 때 네가 이 집으로 불러들여서 바람 피운 거지? 근데 무슨 변명? 아직 말할 기운 있는 거 보니 영재 씨한테 덜 처맞았나 보다. 변명할 생각 말고 이혼 서류나 준비해. 더 이상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저는 남편의 변명을 단칼에 자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던 저희 집에서 그것도 절친한 친구의 아내와 추악한 짓을 벌였다는 사실은 제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온 저는 그날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죠. 저는 남편 김영진과 상간녀 이하나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확보해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그리고 거실 화장실에서 발견한 발찌 사진 등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내려진 진짜 징벌은 저의 이혼 소송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영재 씨의 복수는 주먹 다짐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영재 씨는 남편의 회사로 불륜 사실을 적시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단순히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감정적인 호소뿐만 아니라 제가 보냈던 불륜 사진들의 촬영 시간을 이용해서 회사에는 외근을 나간다고 허위로 보고를 한 뒤 외도를 즐겼다는 사실을 적었죠. 한마디로 근무 시간에 외근을 핑계로 무단 이탈을 하고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 내용 증명은 남편의 회사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넘어 근무 태만과 허위 보고라는 명백한 사규 위반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근무 태만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절친의 아내와 근무 시간에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추악한 소문이 회사 내에 쫙 퍼지면서 남편은 직장 내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남편은 영재 씨에게 맞아 얼굴뼈에 금이 가고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재 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재 씨네도 당장 이혼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군요. 이제 겨우 5살 된 어린아이 때문이었죠. 엄마 없이 자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차마 가정을 깰 수 없었던 영재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한 번만 덮고 가기로 했다더라고요. 대신 제 남편을 상대로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동네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살던 집과 이하나의 미용실까지 처분한 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하고 깔끔하게 남편과의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정당하게 받아냈고 싱글 라이프로 돌아온 거죠.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면 가끔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배신자와 한 침대를 쓰는 끔찍함에 비하면 이 정도의 외로움은 충분히 견딜 만한 평화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영재 씨였죠. 은지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목소리가 많이 힘들었던지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의 연락에 놀라면서도 일단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재 씨의 입에서 나온 소식은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저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정리 중이에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덮고 새 출발을 하겠다며 먼 곳으로 이사까지 갔던 영재 씨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와 아내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그 깊은 트라우마는 1년의 시간으로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이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1년을 버텼는데 매일 밤 그놈과 아내가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사진들이 떠올라서 미치겠더라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괴로워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재 씨의 탁한 목소리에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상처를 겪었기에 그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지옥처럼 보냈을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는 영재 씨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만 행복하게 사시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이중의 배신과 그로 인해 두 가정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이 사건들은 제 삶에 너무나도 큰 흉터로 남았습니다. 비록 저와 영재 씨 모두 큰 상처를 입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 없이는 새살이 돋지 않는 법이겠죠. 저는 이제 지난 과거의 악몽을 모두 털어내고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단단하게 꾸려나가려 합니다. 다시는 제 인생에 이런 끔찍하고 기막힌 일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묵묵히 제 앞날을 걸어갈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